꿈만 있으면 상장된다. 벤처붐과 닷컴버블, 신용카드 대란, 가정을 무너뜨린 빚의 굴레였죠. 그런데 같은 시기 전혀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빚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10배, 20배씩 뛰었습니다. 적자투성이 회사가 시가총액 1조 원을 넘기도 했고요.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사표를 던지고 단칸방에서 회사를 차렸고 평생 주식 한 번 안 해본 주부와 학생들까지 코스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한 결정적 순간이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후두경제. 오늘은 그 이야기, 벤처붐과 닷컴버블입니다. 실업의 나라, 정부가 던진 카드. 1998년 IMF 한가운데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망해가는 대기업 대신 누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때 정부가 꺼낸 카드가 벤처기업이었습니다. 1997년 말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을 만들고 자금과 세제 혜택을 쏟아부었어요.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대기업 사원증을 반납한 사람들이 작은 사무실, 심지어 원룸에서 창업에 뛰어들었고 정부는 이걸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코스닥, 꿈을 사고 파는 시장. 벤처기업이 자금을 구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목받은 게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적자 기업도, 매출이 거의 없는 기업도 비교적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회사 이름에 닷컴, 테크, 정보통신만 붙어 있으면 투자자들이 몰렸어요. 정부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 수도 짧은 기간에 빠르게 늘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과 함께 국가가 인정한 유망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따라왔으니까요. 거리에는 닷컴 창업 강좌가 넘쳐났고 서점에는 주식 투자 입문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세롬 기술과 다이얼 패드. 이 시기를 상징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세롬 기술이었어요. 세롬 기술은 인터넷으로 공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다이얼 패드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회사는 적자였어요. 매출보다 비용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멈추지 않고 올랐습니다. 한 달, 두 달 만에 주가가 몇 배씩 뛰었고 한때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비슷한 시기 인터넷 캐시백 서비스를 내건 골드뱅크 같은 회사들도 적자인 채로 주가만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의 실적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 하나만 보고 돈을 넣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증권사 객장에 모여 코스닥 시세판을 들여다봤고 평생 주식 한 번 안 해본 사람들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한 30대 직장인은 퇴직금까지 끌어모아 벤처주에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잔고가 2배, 3배로 불어나는 걸 보며 회사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적자 회사가 어떻게 1조 원이 되나?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돈도 못 버는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주식 가격은 원래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엔 얼마나 벌고 있나 보다 인터넷과 관련 있나가 더 중요했어요.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분석 대신 소문과 분위기를 따라갔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전체가 같은 착각을 공유하는 상태였던 거죠. 증권사들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적자보다 미래 성장성을 앞세운 리포트를 쏟아냈고 그게 다시 투자 열기를 부추겼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주가가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렸고 사람이 몰리니까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균열 부풀려진 인증, 서류뿐인 회사. 문제는 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 수가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중 상당수는 직원도 사무실도 제대로 없는 서류상 회사였습니다. 일부 경영진은 인증과 상장 절차를 악용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고 사라졌습니다. 회계장부를 부풀려 적자를 흑자처럼 꾸민 회사들도 드러났고요. 코스닥 게이트, 거짓말로 쌓은 회사. 이 시기를 상징하는 또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이른바 코스닥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들이에요. 한 벤처기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꾸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서 한 장으로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됐고 신기술 보유기업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주가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부 인증이라는 말 한마디를 그냥 믿었던 겁니다. 회사 경영진은 주가가 정점에 달했을 때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까지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며 나라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상장 폐지됐고 그 주식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런 패턴의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게이트가 몇 년 사이 연달아 터지면서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보다 돈을 번 사람들 이야기가 훨씬 크게 들렸으니까요. 붕괴. 균열은 결국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2000년 미국에서 먼저 신호가 왔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정점을 찍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새롬 기술 주가는 한때의 영광이 무색하게 동전주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퇴직금을 끌어모았던 그 직장인도 잔고가 불어나는 걸 보며 행복해하던 그 몇 달이 전부였습니다. 원금의 대부분을 잃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던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화려했던 코스닥 객장은 순식간에 적막해졌습니다. 세 번의 위기, 하나의 패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나라 밖에서 온 충격이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고용이 깨졌죠. 신용카드 대란은 그 위기를 극복하려다 가게 안에서 터진 과잉 신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벤처붐은 위기를 극복하려다 이번엔 시장 전체가 근거 없는 기대에 베팅한 사건이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위기 뒤에는 언제나 빠른 회복을 바라는 조급함이 있었고 그 조급함은 매번 과잉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잉 신용이든 과잉 기대든 결국 거품이라는 같은 결과를 낳았던 거죠. 정부 책임인가, 투자자 책임인가? 그럼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정부 쪽부터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인증 심사를 충분히 깐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기업을 걸러낼 안전장치가 처음부터 약했던 거죠. 코스닥 상장 기준도 지나치게 낮춰져 있었고 감독기관의 사후 관리도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투자자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인터넷이라는 단어 하나에 전 재산을 걸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는 시장이 폭주하지 않도록 막을 장치를 만들지 못했고 투자자는 그 폭주에 올라타는 걸 선택했다고요. 결국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사회 전체의 조급함이 만든 합작품이었던 셈입니다. 벤처버블이 꺼진 뒤 수많은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 거품 속에서도 진짜 기술과 진짜 비즈니스를 갖고 있던 몇몇 회사는 살아남았고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서비스의 뿌리가 됐습니다. 거품은 늘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면 거품이 있어야 그 안에서 진짜가 걸러지는 걸까요?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미래다라는 말 하나만 믿고 전 재산을 걸었고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광풍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엔 주식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한국 사람들의 평생 화두가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후두경제였습니다.